인터넷 신문사 민중의 진실의 작은 사무실은 늦은 밤까지 꺼지지 않는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한 먼지와 잉크 냄새, 그리고 식어버린 커피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소희 기자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코를 박은 채 천마건설의 수상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분석하고 있었다. 윤 선배, 아직도 그거 붙들고 있어요. 그거 이미 끝난 사건이잖아요. 피곤에 지친 후배가 퇴근하며 물었다. 1년 전, 소희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사 대한일보의 스타 기자였다. 그녀는 천마건설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결정적인 보도를 앞두고 증거 조작이라는 누명을 쓴 채 해고당했다. 천마그룹의 막강한 힘 앞에서 그녀의 진실은 힘없이 짓밟혔다. 이제 그녀를 기억하는 기자는 아무도 없었다. 먼저 가봐. 소희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에게 이것은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끝나지 않은 전쟁이었다. 자정이 넘어서야 그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사무실을 나섰다. 밤새 내린 비로 서울의 거리는 차갑게 젖어 있었다. 그녀는 지름길인 파장 분위기의 남대문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축축하고 어두운 골목길 안에서 그녀는 한 장면을 목격했다. 험악해 보이는 남자 둘이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한 노파를 위협하고 있었다. 노파는 남루한 행색에 노숙인처럼 보였다. 이 할망구가 진짜 여긴 우리 자리라고 몇 번을 말해 남자들은 노파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너무 늦을 것 같았다. 외면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자의 본능이,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양심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자신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스마트폰이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하는 척하는 대신 수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지역 커뮤니티 페이스북 페이지를 열고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지금 시각 남대문 시장 3번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명의 남성이 힘없는 노인 한 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현재 이 지역 주민 2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으며 2분의 얼굴은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자신들의 얼굴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말에 당황했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다. 소희는 방송을 껐다. 그리고 노파에게 다가갔다. 노파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지성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소희는 자신의 우산을 그녀에게 씌워주고 목에 두르고 있던 따뜻한 스카프를 풀어 그녀의 어깨에 둘러주었다. 그리고 지갑에 있던 현금 몇 장을 밥값이라도 하시라며 쥐어주었다. 할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그녀는 어떤 감사 인사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 다시 빗속으로 걸어갔다. 소희가 사라진 뒤 골목의 어둠 속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날렵한 슈트 차림의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노숙인이었던 노파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노파, 즉 천마그룹의 창업주인 박화영 회장이 몸을 일으켰다. 남루한 행사액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몸에서는 연약함 대신 제국을 건설한 자의 압도적인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소희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 비서, 방금 저 젊은이에 대해 알아보게. 모든 것을 최 비서가 의아한 듯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박화영의 눈이 흥미롭게 빛났다. 친절은 흔하지. 하지만 용기와 지혜를 동반한 친절은 아주 귀해. 같은 시각 자신의 작고 초라한 옥탑방에 도착한 소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
우산과 스카프를 내어주고 지갑마저 텅 비어 몸은 추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작게나마 따뜻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어두운 골목길에서 그녀가 베푼 작은 용기가 그녀의 인생과 거대 기업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꿀 거대한 연쇄 반응의 첫 번째 고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게오지의 모습을 한 여왕의 눈이 그녀를 정확히 포착했다. 그리고 게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골목길의 그 이상한 만남은 윤소희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금세 잊혀가는 듯했다. 그녀는 다시 민중의 진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천마건설이라는 거대한 벽을 향해 계란을 던지는 심정으로 취재를 이어가고 있었다. 한편 천마그룹의 창업주 박화영 회장의 집무실, 최 비서가 조사한 윤소희에 대한 보고서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박 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녀는 단순한 선행을 베푼 시민이 아니었다. 1년 전 자신의 사위이자 천마건설의 사장인 이재성의 비리를 파헤치다 억울하게 쫓겨난 바로 그 기자였다. 골목길에서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무서운 필연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가치를 더욱 높게 만들었다. 며칠 뒤 소희는 자신의 책상 위에서 검은색의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특급 배송으로 도착한 그 봉투에는 붓글씨로 쓴 듯한 우아한 글씨체로 천마그룹 창업주 박화영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초대장이 들어 있었다. 시간과 장소만 적혀 있을 뿐. 용건은 없었다. 소희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함정이다. 마침내 이재성이 그녀를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리라. 소송이나 그보다 더 직접적인 위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보다 더 큰 기자의 본능이 그녀를 움직였다. 이것은 사자의 굴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가기로 결심했다. 대신 만약을 대비해 편집국장에게 자신의 행선지를 알려두었고 자신의 컴퓨터에는 몇 시간 안에 암호를 풀지 않으면 모든 취재 자료가 자동으로 외부에 공개되도록 설정된 데드맨 스위치를 설치해두었다. 약속된 시간, 소희는 거대한 천마타워 앞에 섰다. 그녀는 위축되지 않으려 애쓰며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위협적인 변호사가 아닌 흠잡을 데 없이 정중한 최 비서였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녀를 창업주만이 사용하는 펜트하우스의 개인 집무실로 안내했다. 집무실에 들어선 순간 소희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값비싼 서양식 가구 대신 고미술품과 단아한 동양화로 채워져 고요하지만 압도적인 기품이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창가에 고운 한복을 입은 한 노부인이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노부인이 천천히 돌아섰다. 며칠 전 빗속의 골목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거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에서는 남루함이나 연약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세월의 깊이가 담긴 지혜로운 눈빛과 제국을 건설한 자의 조용한 권위만이 느껴졌다. 그렇게 놀랄 것 없네. 윤소희 기자, 박화영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미 소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때로는 도시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위를 올려다봐야 하는 법이지.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 하나를 가리켰다. 소희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나는 자네가 누군지, 무엇을 취재했는지, 그리고 왜 쫓겨났는지 모두 알고 있네. 박화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내가 은퇴했다고는 하나 이 회사는 여전히 내 회사일세. 독사 한 마리가 내 집 안에서 독을 퍼뜨리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지. 그녀는 자신의 사위, 이재성에 대한 깊은 의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가 소희를 부른 진짜 이유를 밝혔다. 골목길에서 자네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네. 위협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리고 심장이 아닌 머리를 쓸 줄 아는 지혜였지. 그것이 바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야. 소희는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내 손자, 지금 회장 자리에 앉아있는 강현이가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네. 그 아이는 이상적이고 강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썩은 뿌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아군이 없어. 박화영은 소희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내가 자네를 그 아이에게 소개할 생각일세. 운명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무기를 가져다 준 것 같으니 말이야. 소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위협과 소송, 그리고 끝을 예상하고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동맹과 기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기묘한 초대장은 함정이 아니라 그녀가 밖에서부터 그토록 부수고 싶어 했던 전쟁에 가장 깊숙한 심장부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었다. 박화영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중요한 회의를 중단하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는 바로 천마그룹의 현 회장이자 박화영의 유일한 손자인 이강현이었다. 강현은 젊고 잘생겼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책임감의 무게와 지독한 고독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낯선 여자인 소희를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또 시작이군 하는 미세한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소희가 먼저 일어나 가볍게 목례를 했다. 강현아, 이쪽은 윤소희 양이다. 박화영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람인 것 같아서 내가 자리를 마련했다. 강현은 그 상황을 완벽하게 오해했다. 그의 할머니는 지난 몇 달간 어떻게든 그의 곁에 믿을 만한 사람을 붙여주겠다며 끝없이 맞선을 주선해왔다. 그는 소희 역시 할머니가 고른 또 한 명의 신부감 후보라고 생각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명백한 거절의 의사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이런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소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윤소희 씨, 귀한 걸음 하셨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성급한 주선이었던 것 같군요. 그는 그녀를 집안의 어른들이 정해준 수많은 인형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었다. 소희는 그의 무례한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그를 관찰했다. 그때 박화영이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공기를 가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자리 앉거라. 강현아, 이건 맞선 자리가 아니다. 작전회의 자리니 작전회의라는 말에 강현의 표정이 처음으로 바뀌었다. 박화영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강현이 그의 숙부이자 자신의 사위인 이재성과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소희의 진짜 정체를 밝혔다. 이 아이는 1년 전 이재성의 비리를 파헤치다 쫓겨난 바로 그 윤소희 기자다. 강현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그 스캔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숙부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기자가 소설을 쓴 것이라고 일축했었다. 하지만 지금 할머니의 입을 통해 듣는 진실과 눈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단단한 눈빛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박화영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소희를 강연의 특별고문 자격으로 위장 취업시켜 그의 내부 정보 접근권과 그녀의 수사 능력을 결합하여 이재성의 비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것이었다. 너는 지금까지 규칙 안에서만 싸워왔다. 강연아. 박화영이 손자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내 숙부는 규칙 같은 건 지키지 않는 인간이야. 뱀을 잡으려면 진흙탕 속에서 싸우는 법을 아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지. 윤소희 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강연의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지금까지 누구도 믿지 않고 홀로 이 외로운 싸움을 버텨왔다. 쫓겨난 기자라는 정체불명의 외부인을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처럼 느껴졌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의 방식이. 오히려 회사에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의 회의적인 태도에 이번에는 소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저는 회장님의 집안 싸움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강현 회장님, 저의 유일한 관심사는 저에게서 빼앗아간 제 기사를 마무리 짓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것을 위한 자원을 제공해 주실 수 있다면 돕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저만의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부하 직원이 아닌 동등한 거래 상대임을 명확히 했다. 박화영은 최종 중재자 역할을 했다. 그녀는 손자와 겁 없는 여기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 속에서 거대한 시너지를 보았다. 강연의 이상적인 정의감과 소희의 현실적인 집요함, 이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이재성이라는 거대한 암초를 부술 수 있을 터였다. 결정은 내려졌다. 박화영이 더 이상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내일부터 윤소희 기자는 회장 직속으로 출근한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로서 내리는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강연과 소희는 마지못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어디에도 신뢰나 유대감은 없었다. 오직 공동의 적과 그들을 억지로 묶어버린 한 노부인의 강력한 의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천마그룹의 운명은 이제 막 시작된 이 위태롭고 강제적인 동맹의 손에 달리게 되었다. 윤소희가 천마그룹 회장 직속 특별고문이라는 이름으로 출근한 첫날, 1년 전 비리 제보자라는 오명을 쓰고 쫓겨났던 바로 그 건물에 이제는 회장의 바로 옆 사무실을 배정받아 입성한 것이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은 그녀를 알아보고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소희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걸었다. 하지만 강제된 동맹의 시작은 삐걱거렸다. 이강현과 윤소희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다. 강현은 원칙과 절차를 중시하는 CEO였다. 그는 소희에게 그룹 서버에 대한 공식적인 접근 권한을 주었지만 모든 행동은 회사의 규율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녀의 저널리스트로서의 비공식적인 취재 방식이 오히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소희는 기업의 관료주의적인 절차들이 답답하기만 했다. 그녀가 볼 수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들은 모두 깨끗하게 정제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진짜 증거는 그런 서류 더미가 아닌 복도를 떠도는 소문과 삭제된 파일과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침묵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소희가 먼저 폭발했다. 회장님이 말하는 올바른 절차라는 것이 당신의 숙부가 수년간 괴물처럼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자양분이었다는 걸 모르십니까? 괴물을 잡으려면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고발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윤소희 씨의 방식입니까? 강연도 차갑게 맞받아쳤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의 갈등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박화영 회장이 두 사람을 호출했다. 그녀는 이 위태로운 동맹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는 손자인 강연을 향해 말했다. 너는 착한 아이지만 착한 아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저 아이의 본능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소희를 향해 말했다. 너는 뛰어난 외로운 늑대지만 이제 너의 뒤에는 군대가 있다. 그가 가진 힘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박화영의 따끔한 충고는 두 사람이 서로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힘이 하나로 합쳐져야만 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전략은 바뀌었다. 소희가 기자의 본능으로 의심스러운 목표물을 찾아내면 강연이 회장의 권한을 이용해 그 목표를 수사할 합법적인 명분을 만들어주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이재성의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자선재단이었다. 소희는 오래전부터 그 재단이 천마건설의 비자금 세탁 통로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강연은 즉시 그룹 연계 자선재단에 대한 사회적 책임 경영 실태 특별감사를 발표했다. 완벽하게 합법적인 명분이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책임자로 자신의 특별 고문인 윤소희를 임명했다. 소희는 마침내 칼을 쥐고 적의 심장부로 들어갈 기회를 얻었다. 그녀는 재단의 모든 회계 장부, 원본을 요구했다. 그날 밤 자신의 사무실에서 재단의 장부를 분석하던 소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다. 그녀의 컴퓨터가 갑자기 느려지고 파일들이 저절로 움직였다. 누군가 외부에서 그녀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분석하던 모든 흔적을 지우고 네트워크 케이블을 뽑아버렸다. 그리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컴퓨터에 남은 침입자의 디지털 족적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었다. 기자의 능력을 넘어선 마치 전문가와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침입의 발원지는 놀랍게도 천마건설의 서버실 내부였다. 그녀는 즉시 강연의 집무실로 향하는 비상 인터폰을 눌렀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던 강연이 전화를 받았다. 들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숙부님의 부서에서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감시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몇 초 뒤 강연이 그녀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역추적 경로와 해킹 시도의 증거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의 숨겨진 기술에 놀랐지만 그보다 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수동적인 은폐가 아니었다. 적이 적극적으로 방역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연과 소희는 스크린을 함께 바라보았다. 디지털 흔적은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첫 번째 이정표였다. 그들의 위태로웠던 동맹은 적의 공격이라는 첫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방역의 첫 번째 실마리를 손에 쥔 참이었다. 해킹 시도가 발각된 직후 천마타워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것은 이재성 측의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오히려 잘 됐습니다. 지휘 본부에서 소희가 침착하게 말했다. 두려움을 느끼는 쪽이 실수를 저지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녀의 차분함에 분노로 들끓던 강연의 머리도 차갑게 식었다. 그는 이제 분노가 아닌 전략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는 소희의 옆에서 그녀의 차가운 이성을 자신의 뜨거운 분노와
결합시켰다. 강연은 회장의 권한을 사용했다. 그는 방금 일어난 해킹 시도를 계열사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심각한 보안 침해로 규정하고 이재성의 아내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물리적 회계 감사를 명령했다. 그의 충직한 비서팀이 재단의 사무실을 급습하여 모든 서버와 서류 원본을 압수했다. 이것은 이재성을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었다. 더 이상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공격하지 않겠다는 천마타워의 비밀스러운 클린룸. 외부의 모든 네트워크와 차단된 그곳에서 소희는 마침내 필터링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마주했다. 그녀와 강연이 직접 선발한 소수의 정예 회계팀은 그곳에서 밤을 새우며 재단에 감춰진 민낯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소희의 방식은 일반적인 회계감사와는 달랐다. 그녀는 단순히 숫자의 오류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고 있었다. 그녀는 재단의 거액 기부금 내역과 천마건설의 정부 프로젝트 수주 타임라인을 교차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썩은 냄새가 나는 패턴을 발견했다. 천마건설이 거대한 정부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마다 어김없이 거액의 익명 기부금이 재단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은 복지사업이나 문화진흥기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표를 달고 여러 개의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퍼즐 조각. 소희는 그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추적했다. 그리고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 유령 회사들은 바로 천마건설이 다음 개발 사업지로 낙점할 예정인 지역의 땅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는 최종 소유주였다. 소희는 지휘본부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강연에게 그녀가 밝혀낸 거대한 범죄의 전모를 브리핑했다. 1단계 이재성은 자신의 정계 인맥을 이용해 정부의 신도시 개발 계획 같은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한다. 2단계 그는 재단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이용해 유령 회사를 내세워 개발 예정 지역의 땅을 쌍값에 사들인다. 3단계 천마건설은 아마도 비자금을 통한 뇌물로 정부의 개발 사업권을 따낸다. 4단계 그리고 회사는 이재성의 유령 회사가 소유한 땅을 시장 가격보다 수십 배나 부풀려진 가격에 매입해야만 한다. 그 차액은 고스란히 이재성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지난 수년간 회사의 피를 빨아먹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약탈해온 거대한 내부자 거래 음모였다. 바로 1년 전 그녀가 폭로하기 직전이었던 바로 그 사건의 완전한 실체였다. 강현은 숙부의 죄악의 규모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경외감 어린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룹의 최고 감사팀이 몇 년간 들여다보고도 찾아내지 못했던 진실을 그녀는 불과 며칠 만에 데이터 속에서 이야기를 읽어내는 기자의 본능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본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사라졌다. 이제 그녀를 향한 완전한 신뢰만이 남았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할머니가 그녀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그들에게는 비자금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완벽한 물증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요소, 즉 증인의 증언이 필요했다. 데이터는 이 모든 사기적인 거래를 최종 승인한 천마건설의 재무 담당 이사를 가리키고 있었다. 소희는 디지털 화이트보드에 그의 이름을 동그라미 쳤다. 강현이 그 이름을 보며 말했다. 그는 20년간 숙부의 충직한 개로 일해온 사람입니다.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겁니다. 소희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모든 개에게는 목줄이 있는 법이죠.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그 목줄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들의 수사는 이제 범죄의 증거를 찾는 것에서 음모의 약한 고리를 찾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이재성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자선재단이 조카인 강현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의 첫 반응은 코웃음이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이상주의자 조카의 어설픈 방역 정도로 치부했다. 하지만 그의 정보원이 그 공격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이 윤소희라는 이름의 새로운 특별 고문이라는 사실을 알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윤소희, 1년 전 자신의 목을 조여오던 지독하고 끈질겼던 그 여기자, 그는 그녀의 복귀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강현과 윤소희,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장모인 박화영 회장까지 개입되었을지도 모르는 치밀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윤소희라는 변수를 이번에야말로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다. 그는 자신이 비밀리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문사 대한일보의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1년 전 윤소희를 매장시켰던 바로 그 신문사였다. 1년 전에 윤소희 기자건. 다시 한번 터뜨리게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이번에는 더 크게 단순한 증거 조작 기자가 아니라 남자를 유혹해 복수심을 불태우는 꽃뱀, 기업을 파멸시키려는 산업 스파이, 교활한 야심가로 만들어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이야기로 포장하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대한일보 한면에는 대문짝만한 헤드라인이 실렸다. 충격 추락한 여기자 윤소희, 천마그룹 회장의 특별 고문으로 화려한 복귀, 여우를 닭장에 들인 셈인가. 기사는 악의적인 거짓과 교묘한 진실의 조합이었다. 1년 전의 증거 조작 혐의를 다시 들추는 것은 물론 익명의 내부자라는 허울을 쓴 제보자들의 입을 빌려 그녀가 의도적으로 젊은 회장에게 접근하여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는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그 기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언론으로 퍼져나갔다. 윤소희는 다시 한번 대중의 잔인한 심판대 위에 올랐다. 이번의 공격은 지난번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인신공격적이었다. 천마타워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다. 이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이재성파의 이사들은 이번 스캔들을 빌미로 강연의 리더십과 판단력을 맹공격하며 긴급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당장 윤소희 고문을 해고해야 합니다. 소희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을 텅 빈 사무실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강연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이재성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방패 삼아 강연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임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연의 집무실로 향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말했다. 당신의 숙부가 저를 이용해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강연은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들었다. 소희는 그가 자신의 사임을 받아들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홍보실장 연결해 내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발표하게. 최근 윤소희 고문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에 대한 나의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분노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떠난다고? 지금 어리석은 소리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는 당신에게 전쟁을 선포했지. 하지만 그는 잊은 모양이야. 당신은 이제 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내일
우리는 그에게 똑똑히 보여줄 거요.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의 결정은 그들의 동맹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했다. 이재성이 그들을 갈라놓기 위해 던진 돌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바위로 만들어버렸다. 기자회견이라는 새로운 무대. 그곳에서 이제 그들의 본격적인 방역이 시작될 것이었다. 다음 날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은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든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든 카메라와 마이크가 단상 위에 홀로 선 젊은 회장 이강현을 향해 있었다. 강현은 이 모든 논란의 중심인 윤소희를 일부러 기자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맨 앞줄에 앉혔다. 숨거나 피하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의 의지였다. 강현은 변명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공격으로 포문을 열었다. 네, 윤소희 고문은 1년 전 대한일보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의 폭탄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강력한 권력이 묻어버리길 원했던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우리 업계 내부에 골마 터진 부패라는 진실 말입니다. 그는 스크린에 자료 하나를 띄웠다. 바로 대한일보가 이재성 소유의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내역이었다. 지금 윤소희 고문을 향한 공격은 추락한 기자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룹 내부의 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저의 내부 감사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를 향한 공격입니다. 자신들의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자들의 비열한 방역일 뿐입니다. 그는 완벽하게 판을 뒤집었다. 그리고 그는 카메라 렌즈 너머 그리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 소희를 똑바로 응시하며 이 기자회견의 진짜 목적을 드러냈다. 저는 그녀의 과거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과거 때문에 윤소희 씨를 영입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진실을 위해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직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다. 윤소희 고문을 향한 모든 공격은 바로 나, 이강현을 향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람과 내 회사를 향한 공격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부터 윤소희 고문은 나의 전폭적인 권한과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 감사는 계속될 것이며 천마그룹의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낼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은 대성공이었다. 강현은 완벽하게 여론을 뒤집었다. 윤소희는 더 이상 추문의 주인공이 아니라 거대한 악에 맞서는 강력한 회장의 보호를 받는 용감한 투사로 비치기 시작했다. 언론의 칼끝은 이제 그녀가 아닌 강현이 언급한 부패한 세력, 즉 이재성에게로 향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재성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현을 고립시키려던 그의 계획은 오히려 강현을 자신의 사람을 지킬 줄 아는 강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로 만들어주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직업적인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았다.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왜?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왜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한 전략적 판단을 넘어선 것이었다. 태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오랜 짝사랑에 대한 작은 실마리를 드러냈다. 그 골목길에서 당신을 봤을 때 나는 단순히 친절한 사람을 본 게 아니오. 나는 나의 할머니께서 이 회사를 세웠던 그 이유를,
그 정신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을 봤소.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나는 위험을 감수한 게 아니오. 내가 믿는 미래에 투자한 것이지. 그의 고백은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소희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의 보호는 전략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녀의 감사함은 이제 직원을 보호하는 상사를 향한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한 남자를 향한 것이었다. 커맨드 센터에 다시 모인 그들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결연했다. 외부의 공격을 막아낸 그들은 이제 내부의 적을 향한 마지막 공격을 준비해야 했다. 스크린에는 그들이 찾아낸 약한 고리, 안재성 회계사의 프로필이 떠 있었다. 소희는 자신의 옆에 선 이제는 세상 누구보다도 든든한 자신의 방패를 바라보았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강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서의 완벽한 승리는 이재성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그는 쉬이 무너질 맹수가 아니었다. 그는 수면 아래로 잠복하여 더욱 치명적인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연과 소희는 잠시 동안의 평화를 얻었지만 이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커맨드 센터에서 소희는 이재성의 자선, 재단 비자금 흐름을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돈의 규모가 너무 커요. 그녀가 강연에게 말했다. 단순히 땅 투기나 뇌물로 쓰기에는 액수가 맞지 않아요. 무언가 다른, 더 큰 구멍이 있어요. 그녀는 기자의 직감으로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비자금 지출 내역 중 가장 액수가 컸던 시점들을 천마건설의 프로젝트 사고 보고서와 교차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을 듯한 패턴을 발견했다. 거액의 비자금이 인출될 때마다 어김없이 천마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는 의문의 사고가 발생했다. 공식적인 사고 원인은 모두 작업자 과실이나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종결되었지만 그 시점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다. 소희는 강연에게 자신의 끔찍한 추론을 설명했다. 이재성은 건설 현장에 값싼 불량 자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차액을 남겨 비자금을 조성했다. 현장에서의 사고들은 사고가 아니라 부실 공사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비자금은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건네는 입막음용 돈과 안전감독관들을 매수하는 뇌물로 쓰였던 것이다. 이것은 횡령을 넘어선 살인이었다. 강연은 경악했다. 자신의 숙부가 회사의 돈뿐만이 아니라 힘없는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빼앗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몸서리쳤다. 그의 분노는 이제 회사를 되찾겠다는 목표를 넘어 반드시 단죄하고야 말겠다는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들에게는 이제 정황 증거가 아닌 내부의 증언이 필요했다. 그들은 과거의 사고 관련자들의 인사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보고서에 반대 의견을 냈거나 사고 직후 갑자기 좌천되거나 해고된 사람,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을 찾아냈다. 구조기술자 김진태, 2년 전 3명의 사망자를 낸 한강다리공사 붕괴 사고의 현장 안전 책임자였다. 그의 최초 보고서에는 자재 결함이 사고 원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최종 보고서는 인적 과실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는 한직으로 좌천당했다. 김진태는 2년간 공포 속에서 살아온 망가진 남자였다. 직접적인 접근은 그를 겁먹게 하여 영원히 입을 닫게 만들 터였다. 소희는 다시 한번 그녀만의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한 엔지니어링 전문 블로그에 기업 환경 속 기술자의
윤리적 딜레마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그녀는 그 칼럼에 김진태의 사건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미묘한 디테일들을 섞어 넣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그를 향한 비밀스러운 신호였다. 그녀의 예상대로 칼럼은 엔지니어 커뮤니티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김진태에게 익명의 암호화된 이메일을 보내 만남을 제안했다. 약속 장소에서 김진태는 강현과 소희를 함께 마주했다. 그는 처음에는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며 아무것도 말하려 하지 않았다. 소희는 그를 압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진실들을 그가 제출했던 최초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담담하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사고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이번에는 강현이 나섰다. 그의 목소리에는 천마그룹 총수로서의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진태 씨,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천마그룹의 회장입니다. 제게 증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모든 것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 평생을 보장하겠습니다. 나의 숙부가 더럽힌 우리 엔지니어들의 명예를 되찾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오랜 시간 억눌려 왔던 공포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던 김진태는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2년간 비밀스럽게 보관해왔던 마지막 증거를 내놓았다. 그것은 불량 자재에 대한 수정되기 전에 원본 구조 분석 보고서였다. 그리고 보고서를 조작하라고 협박하는 이재성의 목소리가 녹음된 작은 녹음기였다. 비밀 접선 장소를 떠나는 차 안. 이제 그들의 손에는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가 들려 있었다. 강현은 경외감 어린 눈으로 소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심리와 공포, 그리고 죄책감을 이해하여 진실의 문을 열어젖혔다. 할머니께서 당신에 대해 하신 말씀이 맞았어.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당신은 정말 진흙탕 속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법을 아는군. 소희는 손에 든 녹음기를 보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진실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어요. 단지 그것을 들어줄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죠. 그들은 이제 이재성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모든 준비를 마쳤다. 천마건설이 수주한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블루 스카이 타워의 기공식 현장.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듯 화려하고 거대한 행사였다. 행사의 주인공은 단연 이재성이었다. 그는 시장과 정부 장관들 옆에 서서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책임감에 대해 열정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다. 객석 한쪽에 강현과 소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거대한 연극에 마지막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재성의 연설이 절정에 달하고 그가 시장과 함께 첫 삽을 뜨기 위해 포즈를 취하는 바로 그 순간 소희의 손가락이 태블릿 PC 위에서 움직였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행사장에 모인 수십 명의 기자들의 휴대폰이 일제히 진동했다. 소희가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독립 언론 기자들에게만 보낸 암호화된 데이터 패킷이었다. 그 안에는 이재성의 자선재단을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과 부실 공사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가 담겨 있었다.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두 번째 공격은 강현의 몫이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갔다. 천마그룹 회장인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연설을 막 끝낸 이재성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이재성 사장님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감동적인 연설. 잘 들었습니다. 강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렇기에 저는 지금이 바로 그 숭고한 약속을 직접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볼 완벽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가 의아함으로 술렁였다. 강현은 무대 한쪽을 향해 손짓했다. 모두의 시선이 쏠린 곳으로. 초조하지만 결연한 표정의 김진태 기술자가 강현의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기자석은 폭발했다. 2년 전 의문의 달이 붕괴 사고 이후 사라졌던 비운의 기술자. 그의 등장은 소희가 보낸 데이터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김진태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2년 전 한강 다리 공사에 어떻게 불량 철골이 사용되었는지를 증언했다. 그는 자신이 작성했던 최초의 안전보고서 사본을 모든 카메라 앞에 들어보였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비극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증거를 재생했다. 죽은 인부들은 돈으로 보상해주면 돼. 하지만 프로젝트가 엎어지면 우리 모두가 끝장이야. 보고서에 서명해. 그렇지 않으면 네 딸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이 아주 불행해질 수도 있어. 이재성의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행사장의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되었다. 장내는 분노와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재성과 함께 단상에 서 있던 정치인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에게서 멀어졌다. 이재성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조카의 음모라고,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소리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자들의 고함 소리에 묻혀버렸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특별수사팀이 나타나 단상을 포위했다. 그들은 도시의 모든 엘리트들과 전국의 언론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재성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재성이 무력하게 끌려나가는 모습을 강현은 단상 위에서 승리자의 오만함이 아닌 무겁고 엄숙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객석에 앉아있던 소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일은 끝났다. 그녀는 단상 위의 강현을 바라보았고 혼란스러운 공간을 가로질러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은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눈빛을 교환했다. 소희는 기자들이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조용히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명성이나 인정을 위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오직 진실을 위해서였다. 수년간의 부패와 공포 아래에 묻혀있던 정의가 마침내 눈부신 빛 속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마 게이트는 주모자인 이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부패의 상징이었던 천마그룹은 강현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썩은 부위를 모두 도려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윤소희.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그 어떤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도 붙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 그녀는 대형 언론사들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모두 거절하고 자신의 옛 일터였던 민중의 진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천마문화재단의 후원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독립적인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 키워냈다. 진실은 언론사의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 증명해낸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계약도 이제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다. 박화영 회장의 펜트하우스 집무실, 승리의 세 주역인 박화영과 강현, 그리고 소희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고맙다. 얘야. 박화영이 소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너는 우리 회사만 구한 게 아니야. 내 손주 녀석도 구했지. 너는 강현이에게 무기를 쥐어준 것이 아니라 함께 싸울 파트너가 되어주었어. 다시 사람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그녀는 이제 소일을 직원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미래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렸다며 현명하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집무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전쟁은 끝났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관계를 마주해야만 했다. 소희가 먼저 그들의 계약 관계를 상기시키며 입을 열었다. 이제 제 역할도 끝난 것 같네요. 슬슬 제 짐을 정리해야겠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마지막 질문과도 같았다. 강현은 그녀가 떠난다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없는 저택, 그녀가 없는 회사를 그는 더 이상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기로 했다. 소희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할머니께서 처음 당신을 소개했을 때 저는 그저 또 다른 정략결혼 상대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 최고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로 다가섰다. 나는 윤소희라는 기자를 존경합니다. 내 회사를 구한 전략가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내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철 같았던 소희의 심장이 부드럽게 녹아내렸다. 그녀는 최동욱의 거짓된 사랑 속에서 상처받았지만 강태하의 진실된 존경 속에서 치유받았다.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천마그룹에 대한 저의 취재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어떤 회장님에 대한 취재는 이제 막 시작된 것 같네요. 아마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취재가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녀다운 대답이었다. 강연의 얼굴에도 마침내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절박함과 전략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존중과 신뢰,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거지를 두었던 마음씨 착한 소녀는 동화 속 왕자님을 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동등한 파트너를 만났고 두 사람은 함께 싸워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쟁취했다. 그들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부와 명예가 아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진실을 위해 싸워나가겠다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맹세였다.